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자라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 같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그날따라 며느리 박혜지의 손톱 다듬는 소리만큼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각, 사각.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값비싼 영양제를 먹듯 정성스럽게 손톱에 광을 내는 며느리의 옆모습은 참으로 낯설고도 차가웠어요.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긴 사는 세상이 다르긴 달랐지요. 저는 곧 쫓겨날 이 집의 짐짝이었고 혜지는 이 집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혜지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향긋하지만 어딘가 독하게 느껴지는 매니큐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제 아들 동민이가 소파에 벌러덩 누워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지요. 텔레비전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혜지의 목소리가 그 소음을 뚫고 제게 창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요양원 자리 알아봤더니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 돈은 어머니께서 해결하셔야죠. 저희도 지금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요. 허리가 휜다는 사람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팔찌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름진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평생 흙 만지고 자식 밥해 먹이고 남편 병수발하느라 마디마디가 휘어버린 내 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얘야, 내게 그런 목돈이 어디 있겠니? 간신히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혜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재산, 저 땅 하나였잖아요. 그나마도 우리 동민 씨한테 다 주셨고. 그럼 노후 준비는 따로 해놓으셨어야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저희만 희생해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내 전 재산이었던 땅. 남편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땅을 아들 내외에게 넘겨준 것이 불과 3년 전입니다. 번듯한 상가 건물 올려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던 아들의 눈물에 이만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늙은 어미 하나 몸 누일 방 한 칸이야 내어주랴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건물이 다 지어지자마자 먼지처럼 사라졌지요. 처음에는 안방을 내주더니 곧 작은 방으로, 이제는 베란다를 개조한 쪽방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한평생 모아온 쌈짓돈, 남편의 마지막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을 비상금처럼 간직하고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어둔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과 만 원짜리 몇 장. 그것이 제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거라도 보태려무나. 혜지는 그 돈을 경멸하듯 힐끗 내려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풋. 어머니, 장난하세요? 이걸로 어딜 가요? 요즘 길바닥에서도 이 돈 갖고는 하룻밤도 못 자요. 혜지야, 말이 너무 심하잖니. 순간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소파에 누워있던 아들 동민이가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저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럽다는 듯 잔뜩 찡그린 얼굴이었지요.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TV 보는데 방해되잖아.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구박보다 아들의 철저한 무관심이 더 아프고 서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에 놓인 내 마지막 자존심을 바라볼 뿐이었죠. 돈은 구겨진 채 마치 버려진 휴지처럼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지는 보란듯이 다시 손톱에 붉은 칠을 하기 시작했고 동민은 채널을 돌리며 다시 낄낄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부탁이나 의논이 아니구나. 나에게 나가라는 마지막 통보구나. 결국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해지는 날 더운데 냄새나니까 묵은 짐들은 다 버리고 가세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요라며 제 방을 휙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제가 쓰는 쪽방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어요. 아들 내외가 쓰지 않는 계절 옷과 잡동사니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저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 작은 방 안에 구겨져 있었는데 막상 가지고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 입던 고운 한복도 아끼던 그릇들도 모두 며느리가 버리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낡은 장롱 구석에 넣어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영정 사진과 달아빠진 군복이 들어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훈장 하나 받은 것 말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 그래도 늘 든든한 내 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던 땅을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복자야, 이 땅은 우리 목숨이고 뿌리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남편의 영정 사진과 갈아입을 속옷 몇 벌, 그리고 낡은 스웨터 하나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70평생의 무게가 고작 이 작은 보따리 하나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짐을 들고 거실로 나서자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동민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미를 향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대신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는 거야? 그래. 괜히 우리 발목 잡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니. 세상에 어떤 자식이 엄마를 위한다며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는단 말인가요? 저는 그저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숙이는데 안방에서 혜지가 목소리만 쏙 내밀었어요. 어머니, 빨리 좀 가세요. 이따 손님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에 남았던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벽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어요. 며칠 감지 못한 부스스한 머리, 구겨진 옷,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텅 빈 눈동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공동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제게는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제가 나온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짜리 번듯한 상가형 아파트. 아들 내외가 사는 15층 창문에서는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 건물이 서 있는 저 땅이 바로 내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고추를 심고 우리 동민이를 업고 뛰어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높고 낯선 시멘트 건물이 제 추억과 인생을 깔아뭉개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혜지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모양이었죠. 그들의 행복한 모습과 제 비참한 처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어요. 화려한 가게들의 불빛이 오히려 제 그림자를 더 길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피해갔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까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내 마지막 돈. 그 돈을 챙겨 나오지 못한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바깥보다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뜸해졌고 역사는 횡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기둥 뒤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제 옆으로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 몇몇이 이미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심하게 한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걸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젊은이 몇몇이 제 앞을 지나가며 시시덕거렸습니다. 어휴, 할머니 냄새나. 자리 잘 잡았네. 여기서 평생 살아요.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한평생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고 꼽격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던 취객 하나가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봐, 할망구. 자리세 내야지. 여기가 공짜인 줄 알아? 역한 술 냄새와 함께 그가 제 보따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영정 사진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품에 꼭 껴안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뭐? 이 할망구가 말대꾸를 하네. 취객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영무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취객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영무원은 취객을 끌고 나갔고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영무원은 제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여유도 없이 바삐 사라졌습니다. 잠깐의 소동이었지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혼자라는 사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 뻗고 잠들어 있을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저를 내쫓은 것에 대해 아주 작은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아마도 걸리적거리는 짐을 치워버렸다고 후련해하고 있을 겁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신문지 위로 떨어지는 눈물 방울이 동그랗게 번져나갔습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저는 그렇게 쫓겨난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고통스러운 날들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하철역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하다가도 살아있는 것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화물 열차의 굉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리고 제 자신의 텅 빈 위장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소리가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밤새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자 닫혔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신호탄 삼아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보따리 하나를 든 채 비틀거리며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 호사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행색의 노인들이 한 방향으로 줄지어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들의 행렬은 어느 큰 교회 뒤편의 작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료 급식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아, 밥을 주는 곳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평생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남을 먹였으면 먹였지.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제 앞으로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다들 저처럼 지치고 남루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식판을 내밀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멀건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식사가 담겼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자리를 찾아 쪼그려 앉아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식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그저 꾸역꾸역 삼켰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일까? 모든 것을 내주고도 버림받은 내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이 덜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의 무너진 인생을 확인하는 슬픈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무료 급식소와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낮에는 무작정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노숙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저렇게라도 해서 밥값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리어카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상가 주변을 돌며 박스를 줍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구역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의 텃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봐, 할망구. 여긴 내 구역이야. 저리 안 가. 한참 박스를 모으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모았던 박스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세상은 버려진 자들에게도 이토록 냉혹했습니다. 망연자실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처음이요? 멍청하게 서 있으면 밥 굶기 딱 좋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혀. 그녀는 자신을 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투박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제 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와. 내가 일하는 법 알려줄 테니께라며 앞장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순자 씨는 어느 골목이 깨끗한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고물상 트럭이 언제 도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등 길 위에서의 생존 법칙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순자 씨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제자가 되었지요. 그녀는 제게 유일한 말벗이자 이 차가운 세상의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고물상 앞에 우리가 주운 폐지를 내려놓고 있는데 눈에 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 동민이의 차였습니다. 운전석의 창문이 아주 조금 한 뼘 정도 내려가더니 며느리 혜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게 정말. 혜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조수석 문이 열리고 아들 동민이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 사람들 이 길로 다닌다고 했어. 안 했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꼴이야. 아들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제 몸에서는 며칠 동안 씻지 못해 퀴퀴한 냄새가 났고 옷에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게 아들이 어미에게 할 소리란 말입니까? 제 안위나 건강을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뿐이었어요. 그때 차 안에 있던 혜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창문 틈으로 휙 던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돈 몇 푼이 제 발치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시고 제발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갈 데 없으면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시설이라도 알아봐서 가시든가요. 이게 뭐예요, 거지처럼.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창피한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경멸하는 아들의 눈과 차 안에서 저를 벌레 보듯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형형했던 것일까요? 아들은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제 그런 태도에 아들은 오히려 화가 난 듯 진짜 말 안 통하네. 라고 소리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보란듯이 굉음을 내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내뿜은 매연이 제 얼굴을 고스란히 덮쳤어요. 차가 사라진 자리에 저와 순자 씨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돈 몇 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순자 씨가 혀를 쯧쯧 차며 말했어요. 에라이, 천하의 몹쓸 것들.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순자 씨의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울지 않겠다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더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끝내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던지고 간 돈은 바람에 흩날리다 다른 노숙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몇 푼의 돈보다 그들이 제게 던진 말과 눈빛이 훨씬 더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자기 리어카를 끌고 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발밑의 아스팔트가 마치 제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득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상가 건물이 들어선 그 땅, 원래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땅의 명의를 넘겨주던 날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혜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부였어요. 어머니, 이 땅에 저희가 번듯한 상가 건물 올릴게요. 그래서 1층에는 어머니 편하게 장사하실 가게 하나 내드리고 위층에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동민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혜지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쳤지요.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이제 고생은 다 끝났어요. 그들은 제 앞에 나란히 엎드려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과 연기에 저는 속절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늙은 어미가 아들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을 넘겨주면서도 저는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땅은 제게,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남편에게 나라에서 보상 차원으로 내어준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시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이 되었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변두리였지요. 남편은 그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궈 밭을 만들고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복자야,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라를 위해 바친 청춘과 맞바꾼 우리 집안의 뿌리다. 절대 함부로 팔거나 넘기면 안 돼. 또 가끔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없어도 땅 보는 눈은 있거든. 두고 봐. 이 땅이 나중에 아주 큰 복덩이가 될 테니께.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땅값이 오를 거라는 뜻으로만 생각했지요.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도 저는 그 땅을 팔지 않고 꿋꿋이 지켰습니다. 남편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남편과 저의 젊은 날, 그리고 아들 동민이를 키우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아들의 눈물에, 며느리의 혀놀림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나 봐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남편을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땅의 명의가 넘어가고 건물이 순조롭게 올라가자마셔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던 혜지의 호칭이 어머님으로 바뀌었고 곧 엄마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 저기요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동민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오면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묻더니 어느새부터인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그들은 제게 약속했던 1층 가게는커녕 원래 살던 안방마저 자신들의 옷방으로 쓰겠다며 저를 작은 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은 방에 손님용 침대를 들여야 한다며 저를 베란다를 개조한 창고 같은 쪽방으로 밀어냈지요. 식사도 늘 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비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제게는 먹다 남은 찬밥이나 반찬을 던져주듯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소화도 잘 안 되시는데 기름진 거 드시면 뭐 하세요? 그냥 이런 담백한 거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혜지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 춥다고 말해도 동민이는 그거 사람 불러야 하는데 바빠서 자꾸 까먹네. 엄마, 그냥 옷 좀 껴입고 있어라며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계획적이고 점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완벽하게 집 밖으로 내모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굴던 그 몇 푼의 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과 남편의 유산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자 씨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 갑시다. 오늘은 박스를 2배로 주어야겠어.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까짓 거 죽으란 법은 없겠지. 저런 놈들 배만 불려줄 수는 없지 암.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고 더 악착같이 폐지를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나를 버린 그들에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후회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독한 다짐이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나의 투쟁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더 좋은 폐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마치 한 조의 군인처럼 각자 구역을 정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한번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굳은 살이 박이고 요령도 생겼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된 삶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아들 집에 얹혀 살 때보다 편안했어요. 적어도 이곳에는 저를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사람이 없었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는 작은 성취감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와 나는 대형 쇼핑몰 뒤편에서 막 쏟아져 나온 깨끗한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독 수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리어카가 이미 가득 찼지만 욕심이 생겨 조금 더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때 버려진 가구 더미 옆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어림잡아도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큰돈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 몇 장도 보였고요. 세상에 이게 다 돈이요? 옆에서 지켜보던 순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자 씨, 이건 하늘이 우리 불쌍해서 내려준 선물이야. 얼른 챙겨. 이걸로 우리 며칠은 따뜻한 방에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순자 씨의 말에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며칠이라도 냄새나는 지하철역이 아닌 따뜻한 모텔 방에서 몸을 씻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겁니다. 뜨끈한 국밥도 사 먹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에 손 떼는 도둑놈은 되지 말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안 돼, 순자 씨.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해. 아이고, 복자 씨는 답답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누가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찾아준다고 그래. 임자 없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인겨. 순자 씨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제 고집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말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내 아들놈처럼 살 순 없어. 그 말에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수확한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저는 받은 돈의 절반을 순자 씨에게 쥐어준 뒤 곧장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의 젊은 경찰은 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지갑과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는 서류를 작성하며 제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연락처가 없다고 하자 제가 주로 머무는 곳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요. 저는 무료 급식소와 순자 씨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돈을 눈앞에서 놓친 아쉬움보다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갑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고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료 급식소의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저를 애타게 찾고 있다며 달려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갑 주인이 저를 꼭 한번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가 벌써 급식소 앞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멀끔하게 잘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금도 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바로 지갑 주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제가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닙니다, 어르신. 그 지갑 안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겐 목숨 같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아주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준영이라고 소개하며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두툼한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박준영 변호사는 제 남루한 행색과 단호한 태도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는 대신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고귀한 뜻을 제가 억지로 더럽힐 수는 없겠지요. 대신 이 명함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변호사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시든 제게 연락만 주십시오.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어르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 큰 빚을 그렇게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하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의를 더는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소중한 물건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넣어둔 비단 주머니 속에 그 명함을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와의 만남은 제 고단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잠시 파문을 일으켰다가 이내 평소와 같은 날들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저와 순자 씨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고 여전히 차가운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이 온통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홀린 듯이 제가 살던 동네 아들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딱히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아들의 상가 건물 주변으로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긴 줄자를 늘려 땅의 길이를 재고 카메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근처 슈퍼마켓 파라솔 밑에 앉아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 건물 자리에 나라에서 뭘 짓는다지 뭐야. 무슨 연구 단지랬나? 어머, 정말. 그럼 저 건물 주인은 완전 로또 맞았네. 보상금이 얼마야 도대체? 쉿, 조용히 해. 소문에 듣자 하니 조단위가 넘는다는 말도 있어. 저 집 아들이 아주 효자라더니 늙은 어머니 덕에 가문이 일어나게 생겼구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상금? 조단위? 저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어리석게 넘겨준 그 땅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땅인 것을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무료급식소 소장님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김복자 어르신, 아드님 전화예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그 경멸적인 태도가 떠올라 또 무슨 험한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 잔뜩 긴장했지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민이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나 짜증이 아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나 동민이야. 잘 지내? 난생 처음 듣는 어색한 안부 인사에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 혹시 어디서 연락 온 거 없어?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옛날 땅 관련해서 말이야. 아들은 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기에 아니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러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봤어. 그럼 끊어.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전화를 받고 나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와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제 남편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진실을 알 길이 없었지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내던 중 제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저의 유일한 동지였던 순자 씨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밤새 기침을 해대며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폐지를 주어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주려던 사례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저는 그 돈으로 순자 씨를 부축해 근처의 작은 허름한 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돈은 없었어요. 겨우 주사 한 대를 마치고 약을 며칠치 지어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구석, 우리의 잠자리로 돌아와 젖은 수건으로 순자 씨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제 옷을 벗어 덮어주고 약을 먹이기 위해 미음을 얻어다 식혀서 떠먹여 주었어요. 순자 씨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자 씨 미안해 나 때문에 괜한 고생만. 무슨 소리야?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어디 있어. 어서 기운 차려야지 순자 씨. 그래야 나랑 같이 폐지 주우러 다니지. 저는 애써 밝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그 순간 순자 씨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미를 내친 아들보다
이 차가운 길 위에서 만난 순자 씨가 제게는 몇백 배, 몇천 배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를 간호하며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곁에는 아직 온기를 나눌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이처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그렇게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주 조용히 제 곁으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거대한 바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무언가, 제 인생을 뒤흔들 무언가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씨의 병세는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침이 잦았고 헬쑥해진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주운 돈으로 따뜻한 두유 2개를 사서 우리의 잠자리인 지하철역 구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역사의 불빛 아래 순자 씨가 얇은 담요를 덮고 웅크려 자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 모습에 따뜻한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제 앞을 2명의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들이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노숙인들을 단속하러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아픈 순자 씨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우리를 못 본 척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차가운 목소리 대신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김복자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목소리. 길바닥으로 나온 이후 저는 이름 없는 할머니 혹은 거지로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경찰은 제게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과 그들의 깨끗한 제복은 너무나 이질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네, 제가 김복자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 대답을 들은 경찰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더 믿을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혹시 고 김진철님의 배우자이신 김복자 어르신이 맞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김진철의 아내 김복자. 제 남편의 이름과 함께 제 이름이 불린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았던 지난 몇 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아내였고 제게도 온전한 이름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엉뚱하게도 혹시 남편의 못 받은 훈장이라도 이제야 나오는 건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 김진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은 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을 몇 주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저를요? 왜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꼭 만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구청과 정부기관의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경찰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구청, 정부기관,
폐지 줍는 늙은이를 그 높은 사람들이 왜 찾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혹시 이것이 아들 내외가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 같은 곳에 보내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제 얼굴에 떠오른 불신을 읽었는지 한 경찰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입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셨던 토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토지.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얼마 전 엿들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와 아들의 불안한 전화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 땅에 정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왜 나를 찾는단 말인가? 이미 아들놈에게 다 넘겨준 땅인데.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잠들어 있는 순자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딜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여기 아픈 사람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제 말에 경찰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 명이 무전으로 어딘가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이분은 안전하게 쉼터나 병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간곡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 곁으로 다가가 곤히 잠든 그녀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순자 씨, 나 금방 다녀올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이면 꼭 당신이랑 같이 누릴게.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저는 경찰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보는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경찰차는 저를 으리으리한 구청 건물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한산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청의 도시계획과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과장실은 제가 평생 들어가 본 방 중에 가장 넓고 깨끗했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이 그 방의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 저는 소파 끝에 가시방석처럼 걸터 앉았어요. 과장은 제게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제 건강과 안위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형식적인 친절마저도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과분하게 느껴졌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테이블 위에 커다란 지도와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조금 복잡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살던 동네, 아들의 건물이 들어선 바로 그 땅을 지도 위에서 가리켰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 주도 하에 차세대 융복합기술연구단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국책 사업이지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엿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과장은 제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르신 소유였던, 정확히는 고 김진철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증여 토지관련법이라는 어려운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의 남편이신 고 김진철님은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증여 토지는 일반 토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의 예우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속 및 매매, 증여에 있어 아주 특수한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과장의 설명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토지를 아드님이신 김동민 씨에게 증여한 것은 법률상 원천 무효입니다. 네, 무효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과장은 당황한 저를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직계 상속인 외의 인물에게 양도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30년간 우선적인 상속 권리가 보장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모든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채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증여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단 한 번도 아드님에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다고? 그럼 저 땅은 아직도 내 것이란 말인가? 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리는 유일한 상속권자인 김복자 어르신께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토지 보상금은 총 2,430억 원입니다. 이 보상금의 수령 권한 역시 오직 어르신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2,430억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몰래카메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연락 주십시오. 예의 바르고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명함을 건네던 젊은 변호사 박준영.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남편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꼬깃해진 명함 한 장을 찾아냈어요. 과장님, 제가 전화를 한 통만 써도 되겠습니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저 변호사님. 저 김복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갑을 찾아드렸던. 아, 어르신.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구청 과장에게 들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저편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마침내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전의 부드러움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혼란스러운 마음에 내린 굵은 닭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구청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는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분도 채 되지 않아 땀에 젖은 얼굴의 박준영 변호사가 과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곧바로 과장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전문가다운 태도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박 변호사는 서류 검토를 마친 뒤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어르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제 곁에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사건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저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부터 받게 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약간의 탈수 증상 외에는 정신이 아주 건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나중에 아들 내외가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파악한 아들 내외의 상황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게 설명해 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혜진은 토지 보상금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 보상금을 담보로 시중은행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아직 보상금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내어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계약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천억 원의 돈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은행의 법무팀에 먼저 알려졌다고 합니다. 거액의 대출을 내준 은행은 즉시 동민이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며 그들이 지은 상가 건물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내외가 구청으로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제가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동민이와 혜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변호사 옆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며느리 혜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악귀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박 변호사가 재빨리 앞을 막아서자 혜진은 이제 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뭐야? 이 사기꾼 같은 놈이 우리 엄마 홀려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지. 우리 엄마는 치매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법적 보호자야. 아들 동민이는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맞습니다.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저 변호사 놈이 옆에서 꼬드긴 게 분명해요. 저 땅은 우리 겁니다. 아들인 제 거라고요. 그들의 추악한 발악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고함 소리에 심장이 졸아들고 손이 떨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그들의 소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김동민 씨, 박혜지 씨. 소란은 그만 피우시죠. 어머님께서는 이틀 전 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셨고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분이 어머님을 유기하고 방치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무료 급식소 관계자들과 어머님과 함께 지내셨던 순자 할머님의 진술서지요. 법적 보호자는커녕 두 분은 지금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으신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마 은행 측에서 곧 두 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사기죄, 노인 학대, 고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은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고 동민이는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이 평생 저를 짓밟고 무시하며 쌓아 올렸던 오만함이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듯 쫓겨났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후련함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가 하는 깊은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권력과 힘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고 있었어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제 이름과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제게 마련해 준 곳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지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호사스러운 공간에서 저는 며칠 만에 잃어버렸던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저를 위협하는 괴물의 눈동자가 아니라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순자 씨를 그곳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특실에 입원시켜 길 위에서 얻은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폐렴 초기 증상이 심각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하얗고 빳빳한 시트가 어색하다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지 모르겠다며 몇 번이고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이건 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야. 나와 순자 씨는 이제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미안해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순자 씨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마침내 순자 씨가 퇴원하던 날, 저는 그녀를 호텔의 제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오직 자신의 건강만을 돌볼 수 있도록 했지요. 순자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을 둘러보다가 푹신한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보고 부드러운 카펫을 발로 쓸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또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빗속 어딘가에서 예전에 저처럼 비를 피할 곳 없이 떨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박 변호사가 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원까지 배치했지만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내고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버티다가 제가 잠시 창밖을 보기 위해 로비로 내려온 틈을 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번쩍이던 명품 옷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잘 관리받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모습은 그들을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저를 보자마자 동민이와 혜진은 비에 젖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릴 정도였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돈에 미쳐서 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발 이 못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동민이는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진짜 절규였습니다. 혜지 역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며 울부짖었어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물과 빗물에 젖어 얼굴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온갖 악담을 퍼붓고 구박하고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건 물론이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어요. 네, 어머님. 제가 평생 어머님 종처럼 살게요. 그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예전에 제게 땅을 달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던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박해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파멸 앞에서 발버둥치는 두 명의 이기적인 인간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지하철역의 차가운 냉기와 굶주림에 잠 못 들던 밤들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들이 지쳐갈 때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어요. 일어나거라. 제 말에 그들은 잠시 울음을 그치고 한 줄기 희망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신락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너희가 말하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민이의 목소리가 당혹감에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동민이의 어머니는 너희가 나를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았을 때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얼어 죽었다. 너희가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동안 내가 현관문 밖으로 내몰렸을 때 이미 내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동네 창피한 거지 취급하며 그 더러운 돈 몇 푼을 던져주었을 때 내 마음속의 아들 동민이도 함께 죽었다. 내 자식의 심장은 그때 멈췄다. 저는 텅 빈 눈으로 동민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우는 너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너희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동민이가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기어오며 애원했어요. 그의 손이 제 신발 끝에 닿으려 하자 저는 차갑게 발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돈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제발요. 어머니의 자비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그 돈이라는 말에, 자비심이라는 말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돈. 너가 감히 내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자비. 너희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무릎 꿇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보일러도 없이 냉골에서 잘 때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아마 너희는 따뜻한 침대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지. 내가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삼킬 때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먹었느냐?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겠지. 내가 쫓겨날 때 너희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차를 굴리고 있었지. 내가 주운 폐지를 팔아번 꼬깃꼬깃한 돈으로 약을 사서 순자 씨를 살릴 때 너는 내 어미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아, 그래. 나를 창피하다며 내 얼굴에 대고 돈 몇 푼을 던져주었지. 그게 너희가 내게 베푼 자비였더냐? 제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저는 곁에 서 있던 박 변호사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박 변호사님, 제 핸드백 좀 주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게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값비싼 핸드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5만 원짜리 신권이 빳빳하게 들어차 있었지요. 저는 그 돈 뭉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부러 지갑의 작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혜지가 그랬던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그 지폐들을 경멸적으로 집어들었어요. 무릎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그들의 눈에 다시 한번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할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저는 그 옛날 혜지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몸짓으로 그 돈을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10,000원짜리 몇 장이 힘없이 날아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동민이와 혜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슬픔도 아닌 완전한 공백.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닥에 흩어진 돈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준비해온 서류 2장을 동민이와 혜지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고소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접근금지 명령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김복자 어르신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시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유기 및 학대,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저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돈 한 푼의 동정심이 아니라 차가운 법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경호원들이 그들을 일으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어느새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빗물에 씻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 또한 그랬습니다. 비로소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의 지독한 장마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에 젖어 끌려나가던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어요.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이것이 하룻밤의 꿈이고 눈을 뜨면 다시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닥일까 봐 두려워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순자 씨의 인기척이 저를 현실로 그리고 안도감으로 이끌어 주었지요. 순자 씨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좋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더해지니 헬쑥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텔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 위에서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준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순자 씨의 건강부터 물었어요. 간단한 안부가 오간 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르신, 먼저 김동민 씨와 박혜지 씨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에 제 마음이 동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모두 은행에 의해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어르신께 있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은행은 김동민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대출 사기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승소가 확실시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건물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은행 빚의 일부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외제차, 명품, 계약했던 아파트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유기 및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보고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제 땅 위에 자신들의 성을 쌓으려 했지만 그 성은 애초에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초가 썩어 있었으니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그들은 그래서 어디에 있답니까? 제가 나지막이 묻자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정확한 거처는 알 수 없으나 주변 사람들 말로는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을 반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모양입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겠습니까? 이제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이 있겠지요. 차가운 길 위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제 손에 주어진 이 막대한 부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박 변호사와 순자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순자 씨. 나 이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돈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길 위에서 지내보니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밥 한 끼, 잠자리 하나가 아니었어요. 비를 피할 곳, 내 작은 짐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곳이 필요해요. 제 말에 순자 씨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맞아, 복자 씨 말이 다 맞아.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더럽고 게으른 사람 취급하지만 우리도 다 사연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발 뻗고 잘 곳만 있어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하나만 있어도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기는 법인데.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순자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 쉼터가 아니라 씻고, 배우고, 치료받고 다시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을요.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박준영 변호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법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어르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르신의 뜻을 영속적이고 투명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순자 씨,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사람이 매일 호텔 방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재단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제가 길 위에서 느꼈던 절실함을 이야기했고, 순자 씨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을 짚어주었으며, 박 변호사는 우리의 꿈을 법과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재단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 이름을 걸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뿌리의 의미를 되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철복자 뿌리 재단. 이게 어떻겠습니까? 제 제안에 박 변호사와 순자 씨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뿌리 재단. 그것은 단순히 집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잃어버린 삶의 근간을 되찾고 세상에 다시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이 구체화되는 동안 박 변호사는 제게 이제 호텔을 떠나 편히 사실 집을 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처럼 크고 화려한 집은 원치 않았어요. 그저 저와 순자 씨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리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면 좋겠습니다. 며칠간의 집 구경 끝에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담한 2층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집 뒤편의 널찍한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 선이 흙냄새와 함께 남편과 함께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삿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현관문의 잠금을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에는 저희 두 사람이 쓰기에 충분한 가구들과 살림살이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세심한 배려였지요. 그날 저녁, 저와 순자 씨는 우리의 새로운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 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것도, 길 위에서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것도 이제는 모두 먼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 순자 씨가 자신의 방으로 잠자리에 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난로 위 선반에 저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말했던 큰 복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건 단순히 돈벼락이 아니었군요. 사람을 지키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의 흙 위로 교교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저곳에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당신이 좋아하던 들깨도 심을 거예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그 단단한 뿌리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주려고 해요.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언덕이 되어줄 겁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여보.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사진 속 남편이 제 다짐에 응답하듯 더욱 환하게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제 인생에 비로소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